인데요. 이를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들 임주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희가 이렇게 새해 첫날이라서 새해 인사를 드렸는데 연초부터 재판들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이 1월 16일 오후 2시에 1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고요. 윤 전 대통령 특검은 5개 혐의에 대해서 총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일단 16일 선고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려지는 첫 선고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 예정된 그런 재판들에 좀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더욱 주목이 되고 있는데 어떤 법원의 판단 예상하세요? 2026년 1월부터요. 굉장히 줄줄이 중요한 재판들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1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항소심, 상고심 최종적인 결론까지는 기다려볼 측면이 있겠지만 당장 1월부터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으로는 처음 결론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지금 징역 10년이 구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비비산 비상계엄 선포의 내란 혐의를 다루는 형사재판과는 그 성격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이미 징역 10년이 구형된 상태이기 때문에 중형 선고가 좀 예정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체포방해 혐의가 이 불법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을지 여부, 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경호처에서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구형량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는 선고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네. 적어도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사실 이 재판보다도 조금 더 그 중요성을 가질 만한 재판은 전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경우가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데 예. 그 개판 같은 경우에는 12.3 비상계엄 자체를 다루고 있고 그 불법성을 이 재판에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좀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역시 1월에 좀 주목할 만한 재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 같은 경우에 연결고리가 더욱 직접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총 8개의 재판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재판이라고 한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일 텐데요. 이 내란 재판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비상계엄을 상징적 계엄이었다라고 옹호를 하면서도 또 윤 전 대통령이 포고령을 직접 검토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 이 발언은 어떤 전략으로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이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두 피고인이 한 11개월 만에 조우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법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증언 내용들이 오고 갔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김용현 피고인 역시 계속해서 일관되게 12.3 비상계엄이 어떤 경고성 목적, 국민들에게 이 거대 당시 야당의 입법 폭주 등을 알리기 위한 차원이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했다. 어디까지나 경고성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요. 포고령 작성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금은 불리할 수도 있는 그런 증언이 나왔는데 네. 이 포고령, 이 포고문 자체가 불법성을 띠고 있었다라는 부분, 국회 활동을 정지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본권의 제한 측면에서 이 포고령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고문의 작성과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가장 이 법을 잘 아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직접 검토를 했고 이 국민들의 통행금지 정도에 대해서만 제외하라고 언급이 있었다라는 취지의 증언이 나온 겁니다. 이 부분만 놓고 보자면 이전의 증언과 뭐 다른 부분이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만약 법원에서 이 포고문 자체의 불법성을 인정한다면 그 불법성의 책임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증언 역시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네, 김건희 씨를 둘러싼 재판들 28일에 첫 선고를 시작으로 또 줄줄이 선고들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총 16가지 의혹에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또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공천 개입 혐의 굉장히 여러 가지 수사가 이뤄졌고 또 기소된 인원만 보더라도 이 3대 특검 가운데 66명으로 가장 많더라고요. 어떤 점에 가장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요? 이 김건희 씨 역시 이제 오늘 28일에 첫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쟁점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샤넬백의 수수 부분, 알선 수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징역 15년이 구형되었습니다. 김건희 씨 본인도 예상을 상회하는 구형량이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이 쟁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전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기소까지 이루어지고 과연 처벌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관심이 모이고 있고요. 결국 최종적으로 아직 뇌물죄, 결국 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그런 금품 수수가 어떤 대가성을 띠고 있었는지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알선 수재 혐의만 적용이 되어서 상대적으로는 형량이 다소 낮은 혐의가 적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소 높은 구형량이 내려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결국 1심 선고에서의 쟁점은 과연 법원에서 이 금품 수수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가액으로 어떤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른 금품 수수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경찰로 이첩이 되어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떤 대가성, 공무원에게 대가성을 띠고 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즉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관관계를 찾는 작업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특히 28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도 동시에 나란히 1심 선고가 이뤄지게 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선고를 이뤄지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한꺼번에 선고를 내려서 뭐 형량이 서로가 더 영향을 끼친다거나 하는 부분은 아니겠지만요. 네. 동일한 사실관계가 함께 다뤄지는 그런 쟁점들도 있는 만큼 아마도 날짜를 맞추지 않았을까 어디까지나 추측은 되는데요. 네. 여러 의미는 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이나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결국 통일교 청탁과 관련된 부분, 동일한 사실관계 내지는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재판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재판 결과를 예측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어서 그런 부분도 날짜에서 좀 고려가 있었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1월 28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많은 피고인들의 재판 결과가 선고되는 만큼 또 많은 관련자들이 이미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에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는 주제를 좀 바꿔서요. 쿠팡 수사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저스 대표가 청문회에서 국정원 지시로 조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정원은 위증 혐의 고발을 요청을 했고요. 공정위는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준의 법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이 쿠팡과 관련한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로저스 신임 대표의 태도 논란부터 해서 네. 이 쿠팡 측이 이 문제가 되는 그 노트북을 중국에서 이 물속에서 꺼내오고 자체적으로 일단 1차적인 포렌식을 했다는 부분들이 밝혀지면서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데요. 쿠팡은 국정원이라든가 정부의 기관과 협력해서 협조를 구해서 이런 조사 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조사 결과 역시도 발표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오히려 정부 측에서는 위증죄로 국회에 고발해달라라는 입장을 전할 정도로 쿠팡과 협의가 없었다고 양측의 입장이 편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어떤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엇박자를 낸다는 건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 따르면 쿠팡 측의 과실로 인해서 이 직원에 대한 관리 부주의로 인해서 개인정보의 유출이 있었다는 부분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렇다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쿠팡 측이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개개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배상 책임이 인정될지, 뭐 막대한 과징금이 부여될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예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결국 피해를 본 사람들은 개개인의 국민들인데, 이 보상안 마련이라던가 하는 부분이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앞으로 민사 배상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쿠팡의 이 청문회의 태도를 보고 이대로는 안 된다, 너무 한국 정부 그리고 국민들을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공정위원장 역시도 최악의 경우에 계속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한 가지 카드로서 손에 쥐고 있다는 부분을 언급했지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쿠팡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제 쿠팡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날 정도로 네. 굉장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배적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영업정지를 내리게 되면 국민들이 겪는 불편함을 일단 2차적인 문제로 하고요. 쿠팡에 입점해 있는 많은 업체들이 줄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김범석 의장 역시도 제대로 출석을 하고 있지 않고 늑장 대응을 하고 있음에도 실효적인 대책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살짝 지나가면서 보상안 언급을 하셨는데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은 인당 5만 원 상당의 이용권입니다. 그런데 집단 소송에 참여를 할 경우에는 이 이용권을 사용을 하면 좀 주의가 필요하다,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이 부분도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쿠팡에서 보상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청문회 출석 직전에 좀 부랴부랴 마련한 듯한 느낌인데 네. 말이 좋아 보상안이지 실제로 이 5만 원을 사용하려면 쿠팡에다가 소비자는 오히려 몇십 배, 몇백 배를 써야지 이 5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구조임이 드러나서 오히려 공분을 키웠는데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쿠팡이나 쿠팡 이츠는 각각 5천 원씩 총 10,000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네. 나머지 4만 원은 럭스와 트래블이라고 하는 여행 상품이나 고가의 제품을 구입할 때야 사용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제 이를 놓고 쿠팡 측이 미국의 부랴부랴 이런 상한시들을 공지하면서 5만 원씩, 그러니까 1조가 넘는 규모이긴 한데 이렇게 보상안을 마련했다는 것을 오히려 홍보하고 판촉 행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만약 이 보상안을 받아들여서 이 5만 원을 쓰고 나면 나중에 민사 배상 책임에서 배제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청문회에서도 이것이 언급이 됐고요. 일단 쿠팡 측에서는 부재소합이라고 해서 이 보상안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민법상, 형법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부재소 합의를 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조건도 없는 보상안이다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쿠팡의 민사상 배상 책임을 정할 때 적어도 5만 원 정도는 보상안으로 마련해 두었다는 점이 일정 부분 감안될 수는 있을지언정 이 보상안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내가 그 어떤 보상도 추후에 받을 수 없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저희는 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박나래 씨의 불법 진료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고요.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예상하세요? 이른바 주사 이모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건 이제 소환 조사가 좀 임박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고소인 고발인에 대한 소환 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추후에 이제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이 고소를 당한 그 당사자 역시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미 일정 부분 증거들은 많이 저는 확보가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뭐 영상 자료나 사진 등을 통해서 좀 불법적으로 의료 시술을 하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어 있고요. 이제 조사를 통해서 과연 이런 약품들을 이 일명 주사 이모는 어디서 구해왔는지부터 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느 정도 빈도로 이런 의료 시술을 해왔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아마도 한국 의료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힘을 얻고 있지만 실제로 본인은 이 한국 의료 면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의료인 자격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이 주사 이모가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불법 의료 행위를 했다라는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의료 행위 서비스를 받은 사람들도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미 이 박나래 씨의 논란에서 시작돼서 뭐 키 씨라던가 다른 연예인들로까지 계속해서 사안이 번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일명 주사 이모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 이 주사 이모에게 찾아왔던 이제 일명 뭐 고객이라고 불러야 될지 뭐 환자라고 불러야 될지 그 이용자들의 명단도 확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만을 처벌하고 있고 이 무자격자로부터 진료받은 당사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무자격자임을 알고도 장기간 공모해서 이런 의료행위에 가담했다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무자격자에게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는 그런 행위를 했다면은 네. 적어도 공범 내지 방조범으로서 함께 처벌될 가능성이 열려 있긴 하고요. 현재로서는 이 처벌 여부를 좀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이 주사 이모와 함께 어떤 약품을 공급했다거나 이런 알선을 담당한 다른 관련자들이 있다면 그때는 좀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주사 이모 논란뿐만 아니라 박나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갑질 논란, 이 개인 회사 자금에 대한 횡령 부분 여러 가지 고소 고발 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박나래 씨 본인도 전 매니저들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고소 건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네. 이 서비스를 받은 사람이 불법임을 알았다, 몰랐다 이것도 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주사 이모라는 사람이 병원의 외관을 갖춘 곳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마치 의사인 것처럼 진료를 했다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치료를 받은 사람 역시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어느 시점부터는 이 사람이 무자격자임을 인지하고도 계속해서 시술을 받았다면 그 시점부터는 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